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휴먼 네트워크 서평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제 소감은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 대해서 많이 책을 읽어왔는데 그걸 정말 집단에 대해서 인간 한 명 한 명의 속성을 집단 속에서 찾아냄으로써 결국엔 우리들이 정의하는 것 중 가장 큰 주장 중 하나가 우리의 관계가 곧 나를 정의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굉장히 동의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우리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고 인간의 네트워크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정말로 이 책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정말 많이 설명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뭐 도수 중심성이라던가 고유 벡터 중심성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음 이거를 명시적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한눈에 들어오고 정말로 데이터로서 바로 그 의견을 납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되게 과학적인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그 근거가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었고요. 또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쉬운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때 설명한 개념을 나중에도 계속 종종 등장시켜서 설명하는 방식이 글을 잘 쓴다고 느꼈습니다. 또 제목을 짓는 것도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고 정말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봄으로써 그 안에 속한 인간들의 사회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개개인의 인간이라기보다는 집단에 속한 사회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색다르게 새로운 통찰을 허락해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제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의 책에서는 그 프렌드에서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이 책에서는 친구가 또 왜 중요한지도 이 책에서 다뤄졌고 어떤 친구가 돼야 되는지 어떤 관계가 중요한지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되게 복합적으로 프렌즈랑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었고 뭐 휴먼 카인드랑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여러 정말로 책을 사회 인간에 대한 주제로 많은 책을 지금까지 읽어오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다 일맥상통하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장들이. 저는 이 책은 완전 공감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가도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인가?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가? 그리고 좋은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앞부분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무엇이 네트워크를 정의하는가였던 것 같고 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의 중심을 파악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도수 중심성인데 이거는 얼마만큼 노드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요? 근데 이게 가장 쉬운 심플한 개념이죠.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많다는 것이 결국 그 네트워크의 중심을 또 잘 설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래도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게 고유 벡터 중심성이었고 이거는 한 번 아니라 2차, 3차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는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죠. 첫 번째 도서 중심성은 1단계만 거쳤다면 고유 벡터 중심성은 2단계, 3단계까지 고려하는 거고 그때 사실 본인이 연결된 사람은 적을지 몰라도 중요한 노드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과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도수 중심성보다는 고유 벡터 중심성이 인간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확산 중심성이나 매개 중심성도 사실상 고유 벡터 저는 비슷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제가 어떤 성향이나를 봤을 때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도 수업 때도 말했지만 저는 도수 중심성보다는 고유 벡터 중심성이 높은 사람인 것 같고 그 이유가 가볍고 짧은 만남보다는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주로 교류하기 때문인 것도 맞고 또 제가 속한 네트워크에서도 음, 그 속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는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몇 단계만 거쳐도 그 네트워크에 소속한 사람들에게 쉽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편중된 존재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식당 비유가 좀 저는 여기서도 되게 좋았던 게 두 A 식당, B 식당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거기에 자주 많이 가나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리뷰를 보는 것도 사실 그런 거고 리뷰를 통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 이게 결국엔 사실 그게 온전히 그 서비스가 좋은 걸 보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 그래서 아무 정보도 알 수 없던 첫 번째 사람은 랜덤하게 A나 B 중에 더 갔을 텐데 실제로는 A가 더 맛있는 식당일지라도 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50% 확률로 B 식당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들처럼 인터넷상에 뭐 정보가 없다면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첫 번째 사람이 어디 갔냐라는 정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두 번째 사람도 A가 갔던 식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뭐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소비 성향. 이걸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정에서도 어떤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면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친해지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과 친해지길 원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더 친구가 많아지고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인기가 많은 식당이 더 맛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그리고 인기가 적은 사람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 더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건 성향의 문제지 정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있는 거지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더 탁월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실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정말 사람의 성향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편향이란 것은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물리적 법칙처럼 다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동종 선호도 이런 편향에 해당하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인간 네트워크와 다르게 금융 네트워크에는 특별한 속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외부 효과라는 거였는데, 외부 효과는 금융 네트워크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금융 네트워크에서도 외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었죠. 근데 이제 인간 네트워크는 감염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받거나 안 좋은 정보가 쉽게 감염될 위험이 있었는데 금융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리스크 관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큰 감염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저에게는 중요한 특성이었고, 그래서 사실 거래상들 많이 두는 게 돈에 있어서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안책이 많은 거니까요. 한 노드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인간관계에 빗대자면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에게 정보를 얻는 게 더, 어, 더 안전한 정보를 얻는 방식이겠죠. 그게 복잡하고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외에도 다른 정보의 출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아니었더라도 뉴스나 모든 정보라면 그게 정말로 판단이 필요한 분석이 필요한 정보라면 한 가지 통로보다는 여러 가지 통로를 주는 게 훨씬 안전하고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내가 즐겨보는 통로가 부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뿐만 아니더라도 그 네트워크의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으로 치면 결국엔 그 사람이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양하게 열어두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개념이 또 동종선호인데 동종선호가 사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작용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생물 시스템에도 적용하고 경제 시스템에도 적용하고 대부분의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동종 선호로 인해서 네트워크에서는 불평등이 형성되고요. 저는 이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엔 이 비유동성이 네트워크는 형성된다는 거고 그게 동종 선호로 인해서 결국엔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경향 다른 네트워크와는 구별되고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서만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인간은 네, 이 정보가 결국엔 격차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고 신분 차이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비유동성을 해결하는 게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자도 말했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고이게 되면 그 안에서 유의미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금 읽고 있는 지금 다시 계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보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유동성이 해결될 때,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질 때, 또 노드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질 때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공감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네, 더 많은 휴머니즘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말로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책을 많이 읽고 세상의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경제가 굉장히 인간의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경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른 학과를 갈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경영학과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 학기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이 경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는 아무데도 없으니까요. 또 저는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데 교육 격차, 소득 격차 사실 이 모든 건 상관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질과 자본의 소득과 이런 것들이 또 동정선으로 인해서 이게 분리되고 그래서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차이가 결국 자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비유동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양육에 관한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부모 가정 환경이 아이에게 큰 성격을 형성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 가정 환경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통해서도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도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엔 다른 정보가 같다면은 누가 보증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동종선호에 대해서 이미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친구는 그 사람과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추천서 그리고 뭐 중국의 관시 문화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어 우리가 네트워크에 집중하면 실질적인 자기 개발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네트워크를 이루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통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통로가 중요한 이유는 그 한 가지 내 노드에서 모든 정보 가중치가 부여된다면 그게 잘못된 정보일 때의 파급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결국 감염인 거죠. 옳지 않은 정보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가 이 로버트 파커 사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구현해 주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다 같이 감염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감지하는 방어벽 같은 게 필요한 것 같고 결국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보안책들이 있잖아요. 방어벽도 있고 백신도 있고 그런 제도적인 규범을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죠. 인간 네트워크를 치자면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도 그렇겠고 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상대방을 약속을 어기는가 또 우리가 결국 뒷담이란 것도 그런 식으로 기능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인지 그런 식의 음, 한 명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제게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좋은 친구는 저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영향력이죠.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고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부족했던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을 서포트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저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갖췄을 때 더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부류 애들 당연히 끌리죠. 동종선호에 의해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갖추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동시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책은 과연 우리가 형성한 네트워크는 올바른가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이 전쟁의 감소도 결국 무역 네트를 통해서 와 상관관계가 있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계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보를 통해서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결국엔 네트워크 관계가 가까워지기 때문임에 따라서 전쟁도 많이 줄게 되었고 그쵸, 서로 간의 이익 관계를 뭉겼기 때문에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포지티브 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포지티브 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전쟁과 기화와 이런 사회의 부작용이 줄일 수 있는 가장
뭐라 해야 될까,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포지티브 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진 질문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각 개인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입니다. 왜냐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네트워크의 중심에서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존의 네트워크,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중심이 거의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이잖아요. 네트워크의 구성원에 비해서. 노드 중에서 굉장히 소수의 노드만 중앙에 있는데 인간, 특정 인간만이 중심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게 결국 불평등을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보가 모두에게 공유될 순 없을까?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작은 네트워크로 가면은 5명 꼴이면은 중심 네트워크, 그게 어중간한 규모가 되면 정보의 격차가 엄청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대 컴포넌트로 갈수록 우리가 그 친구의 수는 결국 200명에서 30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최대. 그게 있었잖아요. 똑같이 거대 컴포넌트 가면 갈수록 한 명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수는 그 어떤 한계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달할 수 있는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컴포넌트에 속하면 모두가 비슷한 수의 노드에 연결될 수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비슷한 도수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고유 벡터 중심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모두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실 중심이란 말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모두가 비슷한 동일한 중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네트워크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해야 된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A라는 사람만 모든 질 좋은 데이터를 생성해내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만 노드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으면 연결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사회인 거죠. 쓸모없는 노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쓸모 있는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이 중요한 것 같고, 음, 그쵸. 그래서 모두가 쓸모 있는 노드가 된다는 게 중요하고, 모두가 쓸모 있는 노드가 된다면 다 연결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동종선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외국인 혐오증이 있는 것도 이 동종선언 반대되는 거잖아요. 내 집단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이제 혐오하게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념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게 심해지잖아요. 특히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야당과 여당이 있고 되게 이 대립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게 대립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를 국가를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당보다는 자기가 속한 부서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네, 섞여야 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는 특히 어떤 파일을 나눠 가지는 건데 이, 이건 너 줄게 너가 가지고 이건 내가 가져가 아니라 함께
융합해서 영향력을 반반씩 나눠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으로 일치제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음,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생산성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 내가 이제 다음 질문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는 수업 시간에 말한 것 같은데 또 안 하는 게 있다면 결국엔 카이스트 네트워크도 제가 속한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당연히. 네. 결국에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나올 테고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지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고요. 또 함께 일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 관점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죠. 이 사람과 나는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같이 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네트워크, 교회 네트워크도 그런 거 저한테 굉장히 큰 것 같고 저랑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쉽게 호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인 것 같고요. 지역이 변하더라도 되게 어딜 가든지 간에 교회 네트워크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기독교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청 아래에 계속 내려가서 파견을 하는 식이지만 교회는 그게 아닌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점조직이죠 거죠. 그래서 신기한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혈연 네트워크도 혈연이나 했지만 결국엔 가족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족은 아무 대가 없이 형성됐고 가장 그쵸. 쉽 새롭게 형성되기도 어렵죠. 결국에 혈연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어진 거니까 이 세 개가 저한테는 지금 가장 네트워크라고 인식하고 있고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네트워크 전자과 랩에서 일하는 대학원생 형과 이야기를 했는데 6G 기술은 이미 많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근데 속도가 초속 1TB였던 것 같아요. 초속 1TB면 사실 제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용량보다 더 큰 수치잖아요. 아직까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테라바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정도로 근데 초속 1TB까지 기술이 발달했고 그게 왜 필요한가라는 걸 했을 때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가 올 텐데 가상현실 시대가 오고 그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시각 데이터라던가 촉각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 실시간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6G 기술이 필요한 거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공간의 제약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네트워크는 주변 얼마만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지가 중요하잖아요.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쉽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인간의 네트워크도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물리적 거리에 따라서 정보의 교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게 더 접촉을 많이 하는 게 정보를 많이 주고받겠죠. 멀리 있다고 정보를 주고받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경향인 거죠, 경향. 둘 중에 뭘 선택하려 하면 가까운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공간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아요. 또 기업의 측면에서 볼까요? 서비스도 지금 완전 대기업 위주잖아요. 모든 서비스가 대기업이 중심에 있고 또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정 플랫폼에서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국에 한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겠죠? 네트워크란 말은 결국엔 그 소속 노드들의 공통점이 다 있는 건데 다국적 기업 위주로 가면 갈수록 모두 결국은 한 시스템에 속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두가 한 거대 컴포넌트에 속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또 이런 인과관계 측면에서 어쩌면 노드가 많이 연결될수록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은 인간관계는 100이 최대인데 노드 1000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 모두와 똑같은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더 소중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가능성은 더 많아지지만 내가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될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저는 마음만 먹으면 뭐 화상대화나 뭐 이제 뭐 아자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아니면 소개팅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걸 할 필요가 없고 다른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준을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뭐 교회 네트워크 아니면 카이스트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공원에 가도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대화하는 것도 디스코드 하는 것도 다 네트워크잖아요. 하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하기 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클럽하우스인가요? 거기서 되게 특정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향에는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랑 구별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구별되어야지 그 네트워크만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데 경제적 빈부격차, 소득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수- 그리고 경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나오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든지 간에 들어가면 애쓰면 도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에 독립된 게 아니라 몇 개의 채널로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한 개의 채널이 아니라 세 개, 네 개 이런 적정량의 채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번에 두 번째는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듯이 노동 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옛날보다 지금 훨씬 노동을 덜 하고 그에 따라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옛날 비하면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정도의 옛날 비하면 더 많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생 때도 놀토라고 해서 토요일에 학교 가는 날도 있었잖아요. 토요일에 어른들도 일했고. 근데 지금은 토요일은 아예 일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야근도 잘 하지 않죠. 요즘은. 그런 여가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대 네트워크보다는 여가 네트워크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분리가 안 될 수도 있죠. 함께 일하면서 함께 노는 그런 네트워크가 더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제 여가 네트워크가 어떤 게 있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시동아리 문화계대학에서 시를 같이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고 보통 여자친구랑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니까 둘만의 관계를 네트워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고요. 또 그것 말고는 저는 별다른 네트워크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세계 국가의 형성 역시 이제 결국 국제 기구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은 국가 아래에 있다면 미국, 유럽, UN 아니죠. A, EU 뭐 그 중국 이렇게 나라가 다 나눠져 있자면 결국 언젠가 저는 세계 범국가가 형성될 거고 세계 국가가 형성될 거라고 봐요. 한 국가, 한 집단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국가 장벽, 문화적 장벽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더 평등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세계 네 교육의 평등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고 그렇죠.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네트워크는 내가 속 내가 들어가고 싶은 네트워크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비슷한 의미로 했던 것 같고 그렇죠. 결국에 네트워크 노드는 다 서로 앞으로는 더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대 컴포넌트에 속하게 되고 독립된 네트워크는 감소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특정 노드가 많은 네트워크 정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좀 평등화가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각자의 정보를 생성하는 그리고 그게 필요한 노드끼리 연결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그런 모두가 활성화되는 네트워크 모든 노드가 활성화된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결국 모든 건 감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부정적인 정보가 연결될 수 이제 감염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 좋은 뉴스, 그러니까 진실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자극적이고 또 새로운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퍼져나간다면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나쁜 정보라는 걸 알아야겠죠? 이게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AI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시 네트워크적으로 좋은 앞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무작정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수용하는 네트워크가 좋지 않을까. 그냥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 0에서 갑자기 새로운 정보가 생겼다고 그게 바로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새로운 정보가 0에서 1에 가까워졌을 때 더 가까워진
됐을 때 어떤 특정 아니면 어느 정도 양을 넘어섰을 때 그 정보가 참이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그 수준을 넘을 수 있을 거고. 근데 그게 가짜 뉴스일 때는 그게 진짜 뉴스일지 확인하기 전까지 시간이 보장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정보가 퍼져나가지 않고 그걸 확인 가능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음, 나쁜 정보를 막을 수 있으려면. 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과는 반대되긴 한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 공식 기구 이런 게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결국엔 특정 노드에게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권한을 준 거잖아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노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특정 노드에게 많은 힘을 준 영향력을 준 것도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한 노드에게 투명하고 적합한 영향력을 권한을 준다면 잘 행사한다면 그게 사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근데 그게 감염이 안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친구가 많은 사람이 더 빨리 감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파편화되고 분산되는 게 개별화되는 게 맞긴 한데 그때 어떻게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을까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서평을 마무리하자면 음,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뭐가 변화했을까 생각했을 때 실제로 제 삶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또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내가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지는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나? 내게 주어진 역할은 뭐지? 그리고 내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물론 아직은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새로운 네트워크에 속하고 싶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네트워크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그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네트워크에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거대 컴포넌트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뭐 리더가 되는 거에선 크게 의미도 없고 그걸 추구하진 않지만 리더인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런 사람들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고유 벡터 중심성이 높은 노드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서평을 마치겠습니다.